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민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절차부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6평 금융론의 이론 강의예요. 마지막 28강이고요. 부동산 증권론 중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와 리츠 우리나라 회사 제도. 요거 두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복잡한 부분은 빨리빨리 패스를 했던 겁니다. 자, 역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생겼었죠.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유동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99년에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 저당채권만 유동화할 수 있는 코리아 모기지 컴퍼니, 즉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해서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벌써 10여 년 전이죠.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택 저당채권을 유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유동화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은 뭐냐면 차입자가 은행에 대출기관에 저당권을 잡히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초로 주택 저당채권이 발행되는 시장이다. 1차 저당시장 프라이머리 마켓 해가지고 채권이 발행됐어요. 여기만 끝이면 얘네들이 유동성 위험이 있고 이걸 팔 수가 없는 시장인데 2차 저당시장이 생기는 거죠. 2차 저당시장은 이 은행 등이 주택 저당채권을 유동화기관에 넘겨버려요. 그 얘네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신용보강을 해가지고 주택 저당증권, 이건 MBS죠. 그래서 1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된 것은 주택 저당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가공해서 발행하는 상품은 MBS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했다 이 뜻이죠. 그래서 MBS, 번역은 주택 저당증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컨더리 마켓에서는 이제 최초에 발행된 모기지가 주택 저당채권이 유통되죠.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발행시장이고 유통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떻게 유동화를 하는가? 유동화의 원리. 지금 이게 이제 은행 등이 되겠죠. 자산 보유자가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걸 양도합니다. 그러면 양도대금을 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겠죠. 그러면 여기 고유계정에 넣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동화 신탁을 통해서 신탁계정에 이걸 넘깁니다. 이거는 고객과 자기 것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자기 장사할 수 있거든요. 이건 고객인 투자자에게 팔아야 될 거니까 별도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발행이다, 유동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탁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사는 것 말고 여기 은행, 보험회사 등에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상품을 팔게 하죠. 대출을 하게 해주고 유동화 목적부로. 그래서 이제 받아오면 유동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중은행이 직접 발행한 MBS는 신탁을 통하지 않고 시중은행이 이제 직접 할 이유는 없겠지만 가령 간혹 한다 그러면은 유동화 전문회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MBS의 발행 방식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두 가지를 구분해 놨죠. MBB도 광의의 MBS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번역은 주택저당 증권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 백드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MBB는 똑같아요. 여기 담보로 하야까지. 여기는 기초로 해야죠. 여기는 담보로 해요.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게 MBB예요.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죠.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봅니다. MBB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령 5천억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은행들로부터 사들인 채권이 있거든요. 이 채권에서는 원리금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담보채권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모기지 백본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카버드 본드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MBB를 발행하면 가령 잠시 후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투자자는 이자를 지급받는 겁니다. 3년이면 3년 동안 이자 지급받다가 원금 상환받으면 돼요. 다만 이 MBB는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이중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담보자산에 대해서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 담보자산은 남아있는 거죠. 이걸 카버드 본드라고 한다는데 이건 뭐 용어는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산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걸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 잡혀가지고 돈을 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발행 사례가 별로 없어서 이게 한 2년 전 사례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예요. 교재에도. 가령 그 당시에 기초자산이 3,072억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 3,072억 원어치 모기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500억만 발행했어요. 그래서 500억은 2년짜리, 2,000억은 3년짜리. 금리는 옛날 거라 높아요. 그래서 이자 지급은 매 3개월마다 주는 거고 이걸 이표채라고 하는데 신용등급은 아까 보셨던 이중 상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A, AAA입니다. 그리고 원금은 자 이걸 산 투자자는 2년 만에 원금 다 받는 거고 이건 3년 만에 다 원금을 상환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담보가 좀 남아있죠. 572억이 초과 담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도 돈을 빌릴 때 담보 잡힐 때 담보가 많으면 좋잖아요. 돈 조금 빌려주면 담보는 많은데 돈을 조금 빌려주면 신용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신용 보완 수단으로 초과 담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 기간에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다. 그냥 담보물로 모기지하고 그냥 순수한 채권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소유권을 넘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차입자들이 있을 텐데 주택을 담보 잡힌 차입자들 그리고 원리금을 내는 차입자들이 조기상환을 하든 뭐 하든 여기서 원리금을 받든 뭐 하든 이건 다 주택금융공사 발행기간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기상환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투자자에게 3년이 만기인데 2년까지만 주고 1년 안 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조기상환 위험이 발행기간에 있다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자, 되셨고요. 그래서 발행기간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자에게 지급보증을 하는 거죠. 내가 꼭 줄게 3년 동안 이 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는 이자만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 상환을 받는 거고요.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은 투자자하고 상관없어요. 원리금 수취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이자를 준다고 주택금융공사가 약속한 거니까 이 원래의 채권자들,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 잡혀서 원리금을 내는 사람들 돈하고 투자자들이 받는 돈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액면가 이상 초과담보가 필요한 거고 초과담보는 아까 572억 보셨죠? 3천억이 아니 다 발행한 게 아니라 2,500억만 발행했기 때문에 초과담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많이 없는데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MBB가. 자, 그런데 이제 MBS로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MPTS 해가지고 패스로 하게 되면 자동이체예요. 이제는 이것은 투자자에게 권리라는 것은 주택 저당 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투자자에게. 넘겨버려요, 아예. 소유권을.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위험 네가 다 가져가. 나는 중간에 이거 자동이체만 해줄게. 여기서 들어오는 거 자동이체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고 초과담보도 필요 없어요. 담보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넘기는 건데.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겠죠. 여기 거치 수수료만 떼고 다 들어오니까. 그죠? 그렇지만 위험도 크다 이거예요. 자, 이체 관리 송금만 하고 수수료 받아먹는 건데 이 상품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 보수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위험하고 이거 뭐 그죠? 다른 거 만들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MPTB입니다. 그러니까 MPTB는 그럼 어떤 걸 만들려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보자. MBB와 MPTS를 성격을 혼합하자. MBB는 뭐냐면 채권이잖아요. 이거는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한테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MBB, 채권적 속성을 가져오고 그 대신 원리금 수취권을 줘버리자, 투자자에게. 그러면 소유권이 발행기간에 있으니까 좀 안전하면서 수익성은 좀 높은 중간 단계. 그러니까 MBB와 MPTS를 비교해보면 아까 보셨던 이거는 안전성 면에서는 좋죠. 얘는 없고 수익성 면에서는 얘는 없고 얘는 좋죠. 그 중간을 만들어 보자. MPTS 이걸 만든 거예요. 투자자가 그럼 좋다 하고 사겠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소유권은 이게 기본적으로 B가 들어가는 게 본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아요. 투자자한테. 여기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신에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 중에 일부를 수수료 더 떼고 MBB보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기상환 위험도 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투자자에는 표본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원금은 분할상환 구조 및 조기상환에 지급되는 도 투자자에게 이체되는 겁니다. 자, 초과담보가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여기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초과담보가 필요하지는 않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CMO가 있는데 MPTB를 가만히 보면 만기가 너무 길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MPTB를 변형한 겁니다. 그쵸? 그걸 CMO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5,063억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이거를 5,063억이 다 만기 20년짜리예요. 그걸 풀링한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그걸 쪼개서 파는 거예요. 이게 CMO입니다. 1년짜리, 2년짜리에서 이렇게. 마지막 후순위 채권은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서 신용보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도 좀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콜 조건은 뭐냐면 가령 이걸 볼까요? 선순위 1-500억을 발행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MPTB의 일종이니까 조기상환 위험이 투자자한테 있죠. 조기상환 위험이. 그럼 만일 이게 10년짜리를 샀는데 조기상환 해가지고 2년 만에 상환액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게 일정 기간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년 만에 조기상환이 끝났다 하면 2년만 이자 들어오는 거야. 나는 10년을 계획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에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3년 동안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즉 3년 이후에나 당신 이자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콜 조건이.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조기상환 위험이 방어되는 거죠. 조기상환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이게 콜방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방어는 10년짜리를 샀는데 3년밖에 안 되니까 부분 콜방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도 콜방어 준 거예요.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MPTB와 유사나 다양한 만기를 가지고 위험을 분산시킨다. 역시 똑같아요. 소유권은 발행기간에 있지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에게 있는 거고 부분 콜 방어가 가능하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시험에서는 이게 주로 거의 나오고 90%는 이것만 보시면 MBB는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기간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담보만 잡힌 거예요. 콜 방어 뭐 3년짜리 3년 동안 다 발행하면 이자 지급 완벽하게 된다. 조기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MPTS는 투자자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콜방어 같은 거 되지 않아요. 그냥 중간에 청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MPTB는 요 두 개를 섞었는데 MBB의 요거 소유권은 채권 형태로 만들면 소유권은 갖고 있으면서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원리금 수취권을 준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부분 콜방어가 가능하고 CMO는 요걸 쪼개서 아까 보셨지만 여러 가지 만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로 만든 거니까 발행기간이 이거 똑같아. 똑같고 부분 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MPTB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만기를 다양화시켰다. 하나의 상품 20년짜리 하나를 뭐 10개로 쪼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험의 핵심이고요.
자, 그럼 MBS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지금 은행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게 없다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팔면 자본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받아서 팔고 또 빌려주고 주택 금융이 확대 공급된다. 자, 대출 기간은 재무 기율이 좋아지죠. 이걸 팔고 부실 채권을 팔고 위험한 채권을 팔고 자산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니까 BIS 비율이 개선되는 겁니다.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장기저리, 금융공사 상품이 장기저리이죠. 상대적으로. 투자자에게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겼고, 정부는 이제 여기서 잘 돌아가면 공주택기금 등 있잖아요. 이걸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국주택금융사의 주요 업무가 15회라든지 20회 때 나왔었어요. 모기지론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행 대출을 시키는, 그죠? 10년 이상, 30년까지. 그리고 신용보증은 지난 시간에 봤죠. 개인보증, 사업자보증. 주택연금도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은 지금 하지 않아요. 장학재단으로 이전됐어요. 장학재단 보니까 이거 장학재단 발급 안 하던데, 발행 안 하던데. 어쨌든 지금은 하지 않는다. 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MBS, MB 발행은 당연하고, 그리고 지급보증 기능도 주었고, MBS에 자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유동화 안 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어요. 보유하고 이걸 담보로 MBB 발행했었잖아요. MBB. 자, 이런 거고요. 이거는 19회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정도? 그러니까 유동화는 다 할 수 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 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ABS 만들어서 유동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19회 시험에는 ABCP가 있는데 ABS는 주로 만기가 3년인데 ABCP는 이제 3개월짜리 기업어음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만기가 3개월인 이런 것 등이 있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예요. 은행이 시행사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있겠죠. 분리를 하고. 어쨌든 시행사가 돈을 빌려요. 그러면, 자, 특수목적 회사에게 이제 이 채권을 넘겨야죠. 여기서 넘겨야죠. 은행에서 대출 채권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을 여기다 넘기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은행은. 그래서 브릿지 뱅크예요. 다리를 놔줘라. 어떻게 다리를 놔주냐면, 자, 시공사가 건설을 하는데 여기다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여기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투자자에 어차피 자금이 들어올 건데, 당신이 대출을 실행해주면 그 채권을 여기다 양도하고 투자자에게 팔아먹으면 내가 이자 주는 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냐, 투자자에게. 이런 정도의 구조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죠?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도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꾸 바뀌어요, 법이. 자, 그래서 전문가에 위탁하는 간접 투자구 회사형이다라는 것과 종류도 아셔야 되는데 위탁 관리는 이제 부동산 관리를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의 회사니까 맡기는 부동산 관리를 위탁하는 회사고 자유 관리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이. 기업 구조조정도 위탁 관리인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오로지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발기인 설립이라든지 최저 자본금이라든지 주식 분산, 공모, 자산의 구성 등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 등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봐야 되는데 개념을 이제 보기 전에 이거는 펀드라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펀드라는 것은 투자자가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령 이제 수탁자, 가령 이게 말이죠.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투신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기하고 계약을 맺으면 당신이 투자했으니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증서를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여기서 하는 거죠. 자산운용사가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약형 혹은 신탁형이라고 합니다. 투자 신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간접 투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회사형이거든요. 아까처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펀드를,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면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사게 되고 그럼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익자는 투자자, 주주가 되는 겁니다. 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펀드를 주식회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이제 주주니까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주식회사를 상장을 시켜놓으면 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자기 자본을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뮤추얼펀드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거예요.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는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왜 회사를 만드나, 펀드를. 중도 환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기는 3년인데 1년 만에 그냥 주가 좀 올랐다고 환매해버려. 환매 신청해. 그러면 이게 운영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폐쇄형으로 만들자니 돈이 안 들어와요. 잦은 환매, 투자자가 안 모인다 이거예요. 모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이게 하는 방법은 그러면 중대 환매가 불가능하게 하되 회사를 만들어서 펀드 자체가 회사이고 그거를 상장시켜 버리면 이 주식을 팔아서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빌딩을 사는 건데 가령 주식이야 삼성전자 100주 팔고 1000주 팔면 되지만 빌딩을 쪼개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이어야 하고 환매가 불가능하면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회사형을 만들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상장시킨 다음 자, 이 투자자는 자기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내다 팔면 되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걸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자, 여기가 부동산 투자신탁이 아니라 투자회사라는 이름, 회사형이다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잡히신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디에 투자하는가? 뭐 모든 부동산이에요. 대부분 다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오피스 리츠, 즉 업무용 빌딩의 리츠의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빌딩 소유자가 보니까 이거 팔려고 그래. 사면 좋겠어. 수익성도 괜찮고. 투자 분석해보니까 내부 수익률 순영가 괜찮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리츠를 설립합니다. 주식회사라고 그랬죠. 회사.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해서 지분 출자를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현금을 주고 삽니다. 뭐 차입점 해가지고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리츠들이 대부분 페이퍼 서류상의 회사라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 서류가 뭘 일을 해요? 그러면 맡기면 되죠. 그래서 위탁관리예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면 여기 다 관리해 줍니다. 돈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자산운용사가 출자를 해가지고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렇게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에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관리를 직접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탁관리예요. 서류상의 회사로 남고. 왜냐하면 3년 보유, 5년 보유, 7년 보유 했다가 없어질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CR리츠는 자, 이것도 위탁관리인데 투자 대상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에요. 부채 상환 목적이라든지 법정관리, 화이기업의 부동산이다.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빌딩 소유자가 A 기업이에요. 회사가 어려워요. 근데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어떻게? 이걸 팔아가지고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으로 빚 갚어. 그리고 회생을 하겠다. 그러면 빌딩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리츠하고. 세일즈 앤 리스백이에요. 팔고 다시 임대차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CR리츠의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는 법률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기본 이론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개정이 됐고 제정이 1월 19일 날 개정이 돼서 7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아직 굉장히 시간은 많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그래서 설립 자본금이 10억에서 5억으로 바뀌었고 위탁관리, 자유관리는 위탁관리는 5억에 3억으로 바뀌었다 이거고 3호형 리츠하게 되면 3호형 리츠란 이제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등 이런 공공기관이 리츠에 투자하게 되면 공개 모집 안 해도 된다 해서 3호형 리츠거든요. 일반 투자자에 공개 모집한다.
그 1인당 주식 소요 한도도 제한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 사모 이런 건데, 그럼 이건 기관 투자자니까 자꾸 인가를 받게 하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니네들 등록해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바뀐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등록제로 변했다 이거죠. 자유관리 리츠하고 공모형 위탁관리는 당연히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모형은 등록해도 된다. 연기금 등 그죠? 등록해야 되고 CR 리츠도 이제 등록제로 인가해서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뀐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모 의무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자회사 설립 확대, 수시 공시 의무 등 강화 뭐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거겠죠. 이거 어디 갔어요? 요거 이게 빨간색이 안 나와. 네, 10억에서 5억, 5억에서 3억. 그리고 등록제로 바뀌었다. 등록제는 사모형 리츠하고 CR 리츠 이런 정도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자회사 설립 업종 확대는 이제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확대 수익 규제를 다각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이제 못하게 하다가 좀 허용했다라는 정도의 취지를 아시면 되겠죠. 그 정도만. 그래서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둔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이라서 다 하신 내용이에요. 자, 되셨고요. 그럼 제도를 한번 보기로 하죠. 설립은 발기인 설립이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그냥 5억 원만 모으면 너네들은 3억 원만 모으면 되니까 이건 뭘 현물로 출자해, 돈으로 내야지.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하다. 그리고 설립 후 여러분 일정 기간 내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정 기간 내에 최저자본금을 모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땐 현물출자가 가능하겠죠. 자,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규제가 강하다. 그래서 10일 이내 설립보고서 제출, 자꾸 사고치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 영업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자, 국토부 장관이 영업인가 전에는 제3자에게 주식 발행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최저자본금 영업인가 후 자유관리 70, 위탁관리 50, CR리츠 50억.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요 출자자 5% 초과하면 적격성 심사하겠다. 이게 사고를 여러 번 쳤어요. 주가 조작하고. 이런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점 설치 금지입니다.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고요. 페이퍼니까 맡겨라. 그리고 등록 규정은 아까 보신 내용이에요. 그죠? 영업인가제에서 바뀐 내용이고요. 주총 결의 사항은 뭐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사회 결의 사항도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거는 제목 정도,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할 수 있다라는 정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주식의 공모는 중요해요. 공개 모집하라 이거예요. 그죠? 100분의 30 이상 일반하게. 이거는 공모형이죠.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이거는 사모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등이, 그러면 이거는 공개 모집 안 해도 된다니까 사모형이에요. 그러면 인가 안 봐도 되죠. 얘는 등록만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주식의 분산 100분의 30 자유관리 1인당 소유 한도죠. 이거는. 그리고 위탁관리는 100분의 40. 기업 구조좀 그런 거 없어요. 제한이 없고. 자, 여기도 예외였죠 아까. 근데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 임대주택에 제공하면 이것도 좀 장려하는 부분이니까 규제를 좀 풀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현물출자. 최저자본금 이상 갖추고 현물출자하라 이런 뜻이고,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은 5번 대토보상권 부동산부터 있다. 이것도 가볍게. 자,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해야 되고, 이거 회사형이죠.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 이거는 뭐 알아두셔야 되겠죠. 부동산 취득관리, 개발사업 할 수 있고, 임대차, 증권매매, 금융기관 예치, 권리의 취득 처분, 뭐 신탁이 종료될 때 그 수익권의 취득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운영 방법이 있는 거고.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영업인가 후는 5명 이상, 6개월 후에 상근으로 둬야 됩니다. 위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등 관련 업무에서 종사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업무를 위탁해야 되겠죠. 페이퍼니까. 그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또 일반 사무 등도 위탁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산관리회사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예, 이건 뭐 참고적으로 70억 5명 이상.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도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런 정도. 처분 제한. 이거는 이제 너네들이 운영 수익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샀다 팔았다 하지 마라. 주택은 3년, 주택이 아닌 건 1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정관에서 맘대로 해라. 예외는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3년 이내 팔아야 되잖아요. 분양하는 건데 이런 거는 예외다 뭐 이런 거고요.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땅 샀다 팔았다 하지 마라. 투기적 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실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규제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자산의 구성은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부동산 이렇게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장한 후 해라 이거고 100분의 30 초과 금지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예전 거예요. 제가 이게 예전 거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총 부동산 중 100분의 30 금지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못 뺐네. 그죠?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래서 총 부동산 중 자산 중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추천해서 결의로 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투자 비율을 산정할 때 뭐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뭐 평가를 거쳐서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1개월 전에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자, 증권에 대한 투자 100분의 10을 취득하면 안 돼요. 이게 자회사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새로 생겼다 그랬죠. 아까 하나 더. 자, 그리고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살 수 없다. 뭐 이런 것 등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예외 규정은 이런 거죠. 아까 보셨던 호텔, 관광, 숙박업 등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분 출자 10% 이상. 그리고 배당은 100분의 90 이상을 금전 배당해야 되고 이 경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은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차임 및 사채 발행할 수 있다. 2배 내에서. 주총 특별 결의를 하면 10배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요 규정입니다. 그 CR 리츠는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리츠니까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렇게 구성된 부동산을 CR 리츠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부채 상환 목적 부동산. 자, 그다음에 회생 절차. 하여튼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회생하려고 하는 그런 부동산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금융위원회 의결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요 부분이에요. 주식의 공개 모집 안 해야 되고 처분 제한 없고 자산 구성의 규정도 없습니다. CR 리츠는 좀 이런 특례 조항이 있다 이런 거고요. 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법이 달라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총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사게 되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 얘를 부동산 펀드라고 해요. 리츠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다른 점은 금전 대여가 가능합니다. 리츠와 달리. 그 표로 비교해 보면 투자회사하고 집합투자기구, 즉 부동산 펀드는 법 규정이 다르고 주무부처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저자본 규정도 달라요. 이런 규제가 거의 없죠. 자산관리는 이제 외부 위탁하는 거고 펀드도. 그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특이한 점은 이 정도 하나 보시면 되고 개발사업 제한도 없고 이것도 이제 바뀌었죠. 30% 이하도 이제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바뀌어서 사라진 거고. 자, 취득세 규정, 그 다음에 법인세 면제 규정도 있다. 여기는 뭐 펀드니까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관리와 CR 리츠는 90% 이상 배당하면 법인세 면제가 있고 얘는 법인세를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바뀐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제 여기 이론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지금 여기 내용 설명된 1장, 2장의 총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하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변형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